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는 책인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비즈니스 중에서 이제 캐시플로우, 돈에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제 주변에 전문가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 일본 전문가를 만난 일본 전문가 저에게 자기 용돈 버는 방법을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일본 전문가가 저에게 자기는 용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면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쪽이 제 적성이 안 맞아서 제가 참고만 하고 이제 그냥 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경마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경마에 관심이 있대요. 취미로. 경마장을 한 번씩 가나 봐요. 근데 요새는 일본에서는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경마를 할 수 있나 봐요. 경마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제 경주마죠. 경마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데 일본에 보면 경주마 중에서 이렇게 뭐라면 혈통이 좋고 우승 후보되는 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경마장에 가면 이제 근데 그것은 경마에 관계된 잡지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매주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경마에 가면 이렇게 확률표를 나눠준다고 그러네요. 이게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렇게 시간에서 우승 확률 해가지고 1번 말은 우승 확률이 몇 프로고 몇 프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승 확률이 높은 곳에 이렇게 딱 점을 찍잖아요. 점을 딱 찍은 순간 이제 될 확률이 높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몰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배수가 높지 않다는 거죠. 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경마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 있는 건데 제가 아는 일본의 전문가는 이게 경마를 가지고 용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버는가? 이제 그의 이야기를 그가 저에게 한 제가 용돈 버는 방법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그는 우승 후보 말을 추적을 해요. 우승 후보 말. 최근에 경기력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승 확률이 매우 높은 말 있잖아요. 지금 이제 누가 봐도 계속 우승 확률이 1, 2등으로 뽑히고 있고 우승을 판매할 것 같은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선정을 이제 자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데 일단 자기가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1번 말이라고 가정합시다. 1번 말 하면 안 돼요. 1, 2, 3, 4, 5 그랬으니까 이름 하나 붙여주죠. 호프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호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말이 우승 후보예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매우 이렇게 파워가 좋아요. 이렇게 우승할 거예요. 우승률이 매우 높은 호프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자기가 판돈을 걸어요. 자, 이제 한국 돈으로 걸어볼까요? 10,000원을 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우승 후보 말이니까 호프가 1등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높았으니까 아마 됐을 거예요. 그 배수가 높지 않죠. 그래서 2,000원 벌었어요. 그래서 12,000원이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일본 전문가예요. 자, 호프라는 말이 우승 확률이 매우 높은 말인데 제가 돈 10,000원을 걸었습니다. 걸었죠? 그랬더니 역시 우승했어요.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럼 1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서 역시 호프라는 말이 잘해. 그럼 또 10,000원을 걸어요. 그쵸? 그럼 또 이기겠죠? 확률이 높다 했으니까. 그럼 또 12,000원 됐어요. 그쵸? 그 다음 또 걸어요. 호프가 잘하니까. 그쵸? 그래서 드디어 안 됐네요. 그쵸? 2등 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다음 호프에 걸 때 20,000원을 거는 거예요. 아까 지금 10,000원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걸었는데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기면 12,000원 벌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20,000원을 걸어요. 20,000원을 걸면 당첨이 보통 돼요. 원래 잘 따를 말이니까. 그러면 2만 몇천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지난번 10,000원 잃은 거 보상하고도 또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떨어지면 숫자를 계속 올려가요. 자기가 제일 많이 올려 80,000원까지 올린 적이 있대요. 10,000원 떨어지고 20,000원 떨어지고 40,000원 떨어지고 80,000원 했더니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앞에 1, 2, 4만 원 한 거 있잖아요. 다 보상하고 또 남는 거야. 그래서 자기 통장에는 걸 때마다 여하튼 플러스 알파예요. 떨어지면 유보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으로 유보.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마에 있어서의 우승 후보 말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잘 뛰는 말이잖아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렇지만 우승 후보 말이 실순위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명예회복을 한다는 거죠. 해서 한다. 그래서 자기는 특히 그 우승원에서 1등부터 6등까지 있다면 5등, 6등은 이게 이제 확률이 매우 낮아서 1등 못 하겠지만 1등으로 딱 꼽히는 그 지금 아주 힘 좋은 말들이 있다 이거죠. 그 말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1등, 2등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시즌 내에서, 기간 내에서는. 그것도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일본 전문으로 생각하면 내가 호프라는 말을 이렇게 지명했는데 이게 성적이 계속 아까 위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계속 1등 하는 것이 아니고 2등, 2만 원, 4만 원 걸었다가 다시 또 만 원 걸었다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좋은데 8만 원까지 가고 간신 회복되고 간신 본전 찾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보면 이제 호프 말고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 또 더 1등 잘하는 확률적으로 1등 제일 잘하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말을 바꾸는 거죠. 호프보다는 뭐가 더 낫네? 그 말로 바꿔서 말을 바꿔타기 하는 거죠. 거기다가 만 원 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용돈 삼아서 하고 있으면 자기 통장에는 계속 이렇게 돈이 쌓인다. 그러면 그 돈으로 용돈한다. 그래서 저는 경마해가지고 제 용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입이 상당히 짭짤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뭘 하고 있냐면요. 아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뭐냐면 우승 후보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몇 번 내에 반드시 우승할 거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 볼 수가 있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경마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일본 전문가가 자기가 한다고 저한테 말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차익거래라는 용어가 있어요. 차익거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될 차익거래라는 말이 있고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 했는데 이 차익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책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차익거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리스크에 대한 위험 없이는 수익이 없다 해서 리스크에 대한 많은 다양한 경우 수들 그 경우에 관계된 다양한 많은 사례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제목상으로는 보여주잖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 마지막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차익거래라는 용어 있잖아요. 차익거래에 대한 이렇게 책이에요. 다만 차익거래가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차익거래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위험이 있죠. 아까 말한 경마 그 분명히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위험이 있고 대신 위험이 있는 대신에 수익도 있죠. 차익거래 자체가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목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라는 것이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이 책의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차익거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차익거래란 무엇일까? 뭐 차익거래의 다양한 형태 이런 종류의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랑 같이 뭘 공부할까요? 차익거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차익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익거래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혹시 그 증권이나 이쪽 뭐 선물환이라 할까 이쪽 하시는 분은 차익거래에서 또 부분적으로 매우 깊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차익거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이해하고 또 있겠는지 그것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익거래 설명할 때 용어 설명부터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설명. 그죠? 일단 차익거래란 무엇인가 용어 설명부터 할게요. 차익거래의 용어 설명 크게 정의를 한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오류를 확인해 가지고요. 가격 오류를 확인해 가지고 그 가격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차익거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격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분명히 물건이 100원짜리 물건인데 50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100원짜리예요. 내가 알기에 100원짜리인데 5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100원짜리인데 왜 50원에 팔아?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어요? 50원에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100원에 팔면 되죠. 100원짜리 물건이니까. 그것을 가격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가격이 있어요.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가격 수준이 있는 거죠. 가격이 왜곡돼 있으면 그게 가격 오류예요. 왜곡돼 있으면 그걸 싼 물건을 사다가 정상 가격으로 제값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존재하는 물건을 사다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지 않겠어요? 차익이 발생하죠. 차이가 생기죠. 그게 차익거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물건들이요. 가격이 임의성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곳이 대형 비행기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모두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뭐 이게 중앙 통로입니다. 좌우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비행기 통로인데 여기에 타 있는 탑승객이 40명으로 가정하고 아니 탑승객이 뭐 이 영역에 뭐 비행기 큰 비행기 대형 비행기면 앞도 존이 영역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이 섹터 이 영역에 같이 탄 탑승객이 40명으로 생각할 때 40명이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목적지로 가야 그렇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상해를 가든지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 가든지 그러니까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동일하게 출발해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몇 가지일까요? 자, 우리 인원이 40명인데 지금 같은 비행기 탔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서울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속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각자 돈 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일반 승객이에요. 다 돈을 냈어요. 근데 돈을 얼마 냈을까? 지불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지불한 금액이 하나가 아닐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닌데 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몇 가지 정도 될까? 몇 가지가 되냐면요. 약 30가지 될 것 같아요. 약 30가지. 자, 우리나라 항공권을 판매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매우 다양성이 있어요.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티켓도 있는가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파는 티켓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사에 직접 파는 티켓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티켓이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여행사도요. 대형 여행사 있고 소형 여행사가 있어요. 그게 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티켓 중에 정상 티켓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 티켓들이 있어요. 특별 티켓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단체를 타야 되는데 15명당 1명 정도 보너스 티켓이 나온다 할지 예를 든다면 15명당 1명쯤 단체로 할 때는 한다 할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 있잖아요. 항공권 발행 조건이 이 티켓은 언제라도 출국과 입국에 대한 날짜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수수료 물지 않고 벌칙 없이 바꿀 수 있는 티켓이 있는가 하면 바꿀 수 없는 티켓이 있어요. 특정, 요 비행기밖에 유효하지 않는 그런 티켓이 있어요. 그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 비행기 모든 공항사, 항공사에서 보면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요. 이렇게 많이 적립하죠.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티켓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티켓도 있어요. 가는 것만 보장되는가 하면 오는 것은 또 이렇게 대기로 되는 티켓도 있고. 그죠? 그런 티켓들 중에서 이런 티켓도 있어요. 그 여행사가 항공사에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턴키 계약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단체 예약을 했어요. 다 끝났는데 갑자기 출국, 그러니까 뭐 그 탑승 있잖아요. 하루 전에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결혼이 생겨서 좌석이 비어버렸어요. 긴급으로 수배한 티켓. 그렇죠? 이미 항공사하고 여행사 사이는 턴키 베이스로 계약이 다 끝나서 이게 자리를 여행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있으니까 이 티켓은 못 팔면 그냥 꽝이에요. 자리는 내가 10자리 잡아서 10자리 계약을 해서 10자리 돈을 줘야 되는데 9명 탔는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이 한 자리 비는 것은 내일 비행기 출발해요. 당장 한 명을 빨리 누가 하면 데려놔야 돼.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누가 일단 얼마라도 받고 사람 한 명 태우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주는 티켓 가격은 할인 중에도 특할인이 되겠죠. 그죠? 딱 일회적으로 당장 긴급으로 뜨는 할인 특별 티켓. 그런 종류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매우 잘하는 어떤 여행사 직원은 티켓팅 장사 할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내가 그 메커니즘을 매우 잘 알면 동일한 비행기예요. 그죠?
비행기 그 가격 구조를 잘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사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티켓이 100만 원인데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티켓이 있어요. 그럼 내가 80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도 20만 원 싸서 좋고 나는 50만 원 사고 80만 원 파니까 30만 원 남을 수 있죠. 동일한 비행기 동일한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면 가격 오류 그래요. 오류란 말이 이제 다르다 그 말이죠. 가격이 틀리다. 이게 정상 가격이 있는 정상 숫자가 있는데 정상 숫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시정하겠죠.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이거 가격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안 하지? 그죠? 싸죠. 그럼 가격 오류란 말이 별로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니까 좀 비싼 말을 하자면 해외여행을 가는 모든 사람이 면세점이나 비행기 기내에서 선물을 사요. 선물 사는데 항상 단어 나오는 게 하나가 국내에서 사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쉽게 해서 면세점에서나 이렇게 기내에서 사면 가격 1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백화점 가서 동일한 물건을 동일하게 사려고 보면 이거 국내 시판 가격은 18만 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로 야 이거 필요해서 사려고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18만 원인데 거기서는 10만 원이니까 다 사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죠? 가격 차이죠. 동일한 물건들 그 가격 오류. 그래서 가격 오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가격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요. 그죠? 다양한데 여하튼 가격 오류가 눈에 보이면 가격을 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시정이 되겠죠. 시정이 돼서 결국은 발라지겠네요. 똑같아지겠네요. 오류는 방향성으로 봐서 시정이 되겠네요. 방향성으로 봐서는. 그렇죠. 오류를 발생하려면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발생하는 차익이 생기는 것이 차익거래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물일가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이야 가격이 똑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물일가가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일물일가. 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위배되는 경우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파는 지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금의 가격, 한국에서 파는 금하고 홍콩에서 파는 금가격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눌러보면은 같지 않아요. 일물일가 같은 물건인데 그럼 같은 가격이 돼야 되는데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죠? 싼 쪽에서는 매입이 많이 일어날 거고 비싼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비싸게 팔고 있는 쪽은 가격이 내려가는 압력을 받겠죠. 막 이게 그렇죠? 싸게 하는 것은 해서 사가니까 가격이 이제 이거 뭐 수요가 많으니까 이거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일물일가 쪽으로 맞춰져 가도록 이렇게 갭이 크면 갭이 맞춰지도록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움직이는 활동이 차익거래예요. 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 이렇게 일물일가가 돼야 되는데 일물일가에 갭이 생기게 되면 그 갭이 시정되도록 하는 활동들. 그렇죠? 그러면 시정되는 활동이라고 비싼 상대 일물일가인데 비싼 쪽에 싼 쪽이 있을 건데 싼 쪽에서는 매입이 일어날 거고 비싼 쪽에 매도가 일어날 거고 그럼 어떤 사람은 싼 쪽에서 사다가 비싼 쪽에 판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차익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겠어요? 차에 대한 이익. 그게 이제 차익거래의 두 번째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일한 물건인데 시장이 달라요. 동일한 물건 시장이 다른데 한쪽에서는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한쪽에서는 매입하고 한쪽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매입과 매도가 그러니까 시간은 동일한데 장소가 다르면 차이가 발생해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다르면 이게 뭐 서울과 부산도 다를 수가 있겠고 지역이 달라지면 장소가 달라지면 동일한 물건인데 여하튼 거래 가격이 같지 않죠. 같지 않지만 그 가격을 뭡니까? 이제 또 줄이기 위한 활동들 있잖아요. 그 활동들이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차익거래라고도 말을 했어요. 여하튼 차익거래에 대한 느낌이 뭐가 되냐면 물건이 같은데 가치가 같은데 어떤 이유로 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누군가 거기서 그래서 이게 사고 팔고가 일어나면서 차익에 대해서 이익이 누군가에게 차이가 귀속되는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일물일가이고 차익거래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일물일가라는 용어예요.
실질적으로 일무일가의 법칙은 작동할까요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론에서는 일무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물건이 같으면 가격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입장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격을 보면 일무일가가 아닌 경우가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활동들이 뭔가 발생할 건데 그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재반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같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약간 파생된 용어들이 뭐냐면 동일 수익률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동일 수익률. 동일 수익률은 어떤 강의냐면 똑같으면 약간 이제 말이 변형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면 똑같은 이익이 기대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우리가 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샀다고 가정합시다. 주식 사면 한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지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지 회사가 똑같으니까 이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똑같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한국서 사든지 미국서 사든지 수익률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수익률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안 맞죠. 자, 우리나라 주식 중에 상당히 많은 주식이 이제 외국에도 상장된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아까 이제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죠.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회사가 동일해요. 같은 회사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회사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많이 올라가고 한쪽은 적게 올라가는 거죠. 한쪽은 많이 내려가는데 한쪽은 적게 내려가죠. 그럼 동일한 물건인데 동일한 기대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정할 수 있는 활동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보정.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동일한 물건 아이템이 똑같아요. 동일한 아이템인데 서주가 30% 오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1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낌이 와요. 이제 미국도 30% 올라가지 않을까, 20%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아이템이니까, 동일한 물건이니까, 동일한 주식이니까 기대 수익이 같다 그 말이에요. 기대 생각이. 근데 기술의 차이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도 차익거래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차익거래라는 개념이 이게 아까 일물일가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시간에 있어서 시간의 미래치 있잖아요. 미래치의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로 생각한다면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자 또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금액을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1년 지나서 이 1억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는 얼마가? 5% 내가 그러니까 지금 5% 생각하고 현재 내가 1억이 있으니까 1년 지나면 1억은 1억 500만 원이 될 거다. 500만 원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이 1억의 현금이 있을 때 1년 후에 1억 500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 100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1억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자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다양성이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 그렇죠?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방법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매우 다양하죠. 최악의 경우는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냥. 1년 지났어요. 뺐어요. 1억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제로로 1억, 내가 현물 1억이 있는데 1억이 1년 지났을 때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익값들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창고에다 놓으면 너무 아깝다.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적어도 3%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하겠죠. 근데 누군가 또 3%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증권에서 맡기면은 뭐 정일주 거기다 맡기려면 뭐 7%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와 사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A, B는 A 방식으로 하면 수익이 얼마 될 거고 B가 얼마. 그러면 동일한 물건인데 이렇게 동일하다 그 말이죠. 시간이 딱 지났을 때 값들이 서로 차익이 생기면 차익이 좋은 쪽으로 그죠? 안 좋은 쪽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이게 차익거래죠. 일본에 도요타 금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도요타 금리. 도요타 금리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요. 도요타 자동차가 처음 설립되고 나서 이렇게 그 초기에 최초 초기예요.
투자비는 많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아가지고 차가 잘 안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많이 보니까 채권단에서 이제 은행이죠. 거래은행에서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당신들 뭐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예 알았습니다. 뭐 내년까지는 기필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꼭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드디어 그 회사 와가지고 도요타 자동차 창업한 사장에게 각서쓰라고 했어요. 경영 개선에 대한 거 있잖아요. 경영자 반드시 뭐 이렇게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니 적자다는 회사 계속 돈 빌릴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각서쓰라고 했어요. 뭐 언제까지 정상시키겠다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요타 자동차 창업했던 도요타 씨가 각서를 썼어요. 뭐 은행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썼어요. 그래서 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내년 말까지 기필코 정상시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뭐 그렇게 해서 각서 써서 은행에도 제출했어요. 그래서 전사원 매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책임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요타 자동차의 경영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도요타 자동차 창업했던 일대 사장이 도요타 자동차를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흑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흑자가 계속 안 돼. 아직은 사업 정상화돼서 적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빨리 흑자 내라고 압력을 넣다가 도저히 계속 약속이 이행 안 되니까 각서 쓰라고 했어요.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임진다고 해서 내년 말까지 정상시키겠다고 하고 했는데 연말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지시오. 책임진다고 했어요. 책임지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도요타 자동차의 일대 창업 사장이 퇴임당했어요. 그게 도요타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사장이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부사장이 사장이었고 이시다 신가 하는 분인데 사장이 됐는데 취임식 때 사장 취임식 꽃다발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공동 책임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경영진이잖아요. 다 사장, 부사장 연수 합심해갖고 도요타 경영에서 다 노력했는데 은행에 이게 하다 보니까 흑자 내고 싶었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일대 사장이 도요타를 창업했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 사장이 퇴임을 당하고 강제로 퇴임당했어요. 퇴임당하고 2대 사장이 부사의 승역 2대 사장이 딱 됐는데 이 사장이 취임식 때 전 직원 앞에서 취임사를 말해야 되는데 참 명예롭지가 않죠. 자기도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2대 사장이 도요타 2대 사장이 취임사 했던 말이 뭐냐면 은행으로부터의 독립이 저의 경영 방침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은행으로부터의 독립. 은행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 도요타 자동차는 제조업인데 기업의 경영자가 은행에서 바꿔라 해서 바뀌고 이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경영은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단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경영자가 바뀐다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경영자로서 이번 사장이 됐는데 은행으로부터 독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중하겠다 이렇게 도요타에서 2대 사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도 전 직원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실천 강령 나왔는데 실천이 두 가지예요. 1번 돈 생기면 여하튼 빚 갚자. 왜냐하면 은행으로부터 독립하려면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 거니까 전력, 총력해서 빚 갚자. 돈 여윳돈 생기면 우리 빚 갚는 거다. 그렇죠? 빚 갚자. 그게 1번이죠. 빚 갚아야 빚 줄여야 되니까 그게 1번이고. 2번. 은행에 돈 빌리러 갈 사람은 몇 번 생각해서 가도 되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허락받고 가라. 그 말을 좀 바꾸면 은행 출입 금지령이에요. 은행 갈 일을 뭐 때문에 가겠어? 돈 빌리러 간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돈 빌릴 일이 있지 않겠어?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몇 번 생각해서 그래도 꼭 가야 되겠으면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 이거야. 제가 어쨌든 이유로 은행에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보고하고 가라 이거야. 그렇죠? 그 말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바꿔서는 은행에 가서 돈 빌지 마라. 그렇죠? 그 돈 여윳돈 생기면 빚 갚자. 그 말로 한마디 딱 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요타의 개선의 10대 정신이라고 그 중에 두 문장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돈을 쓰지 마라. 개선을 하는데 개선할 때 돈 써야 되지 않겠어요? 돈 쓰지 말고 개선해라. 궁죽통.
공궁에 처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돈 없이 일하려고 보니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 돈은 없고 곤란해 공궁에 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의 머리에 지혜가 나온다. 이게 도요다의 정신 두 개가 딱 못이 박혔어요. 돈 쓰지 마라. 돈을 쓰지 마라. 그죠? 그게 2대 사장 때 만들어진 표어예요. 그러니까 도요다 전체 돈 쓰지 마라. 돈 쓰지 않고 머리 공궁에 처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2대 사장이 이게 그 전략 정신과 열심히 했든지 드디어 5년 만에 빚 다 갚아버렸어요, 도요다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든지 그냥 그 5년 동안에 도요다에 있었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의 교과서 같은. 여하튼 빚은 계속 갚고 만기상으로 빚 무조건 갚는 거죠. 근데 무리해서 빚을 갚았으니까 살림 못 살죠. 어렵죠. 근데 또 거기 또 어려운데 필요한 돈은 또 뭐 돈 쓰지 마라. 공궁에 처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2대 사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퇴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1대 사장님을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복귀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첫 번째 1대 사장이 내 나이도 좀 많이 들고 내보다 차라리 조카가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내가 다시 복귀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내 조카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계자 승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대 사장이 도요다 씨가 이제 다시 가문에서 도요다 씨가 경영자로 복귀했어요. 자, 근데 3대 사장 입장에서 이제 아까 1대 사장은 아까 그랬었고 2대 사장이 이제 아까 바로 이제 매우 전략정신을 했다 했잖아요. 3대 사장이 딱 이제 취임했을 때 드디어 흑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런데 경리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의 원칙이 뭐냐면 은행 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회사에 돈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사에 경리에 돈이 돌지 않겠어요. 돌고 도는데 여기 돈이 남잖아요. 흑자돼요. 돈이 남으면 이 돈을 도요다 창고 금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현금을. 왜 쌓아놓냐? 며칠 지나면 월급 나는데 월급 나갈 거고 월급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자재대금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갈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뭐냐면 100이 들어오고 90 나오고 10이 남았다 이거죠. 근데 이 10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도요다의 경리 입장에서는 이 10이 다음 달 또 90 나갈 거야. 나갈 때 써야 될 돈이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은행에 지금 넣어놓으면 20일 후에 또 가서 찾아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을 수 있는 기간이 뭐 영원히 맡겨놓지 않고 돈이 도는 거니까 다음 또 지불할 때 그걸 써야 되잖아요. 씹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에 이거 맡기러 갔다가 또 보름 지나서 또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은행 두 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요다의 문화상 은행 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나갈 돈인데 며칠 후에 나갈 것인데 일주일이라고 10일 지나면 나갈 돈인데 그걸 뭐 하려고 은행에 돈 맡기냐 그냥 창고에 놔뒀다가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갈 때 그냥 돈 주면 되지. 근데 흑자를 계속 내니까 도요다 경림의 금고에 창고에 돈이 현금이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라는 게 또 나잖아요. 소문이 일본의 모든 은행권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도요다의 경리부 창고 가면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은행의 이제 금융권 있잖아요. 일본 금융권에서 도요다 자동차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또 돈이 많이 돌고 있고 흑자도 많이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은행으로 예금을 안 하니까 그치? 안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 좀 이러면서 좀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촉구했죠. 촉구하는데 도요다 사람이 은행 사람을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 사람과 친하다 그러면 도요다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다 사람이 이렇게 은행 사람이 도요다 갖고 누구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 기피고 은행 걸 서는 거 아니 나는 말고 저는 은행 사람하고 뭐 볼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더라도 매우 소극제 이거. 그거 뭐 저희 은행에 맡기면 저희가 금리를 한 3%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해도 그거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금융권에서 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요. 일본 정부에다 건의하고 아니 도요다 자동차 회사는 아니 제조업에서 돈이 돌면 그 여유 자금이 일주일이든 얼마든 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겨야지.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회사 창고에다 넣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 도요다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은행에 예금하라고. 그리고 좀 안 되냐 이러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도요다가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도요다한테 행정 지시 명령을 내렸어요.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예금하시오. 여러분 그 행정 명령을 받고 도요다 자동차에서 정말 은행에 거래하고 싶지 않는데 돈 약간의 그 이자돈 있잖아요. 그거 째짜게 그것 때문에 은행에 하여튼 은행과 거래하고는 우리 도요다의 그러니까 옛날 과거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 경영방송 은행과의 독립 이러는데 이 독립이 됐는데 뭐 거기 가까이 사겨가지고 도요다 문화에서는 좋을 사람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해서 은행에다가 드디어 팩스를 보냈습니다. 아침 출근해갖고 경리하는 담당 직원이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은행들에게다 저희가 자금이 얼마가 있습니다. 뭐 10억 엔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짜가 10일입니다. 25일 날 그 인출에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억 엔을 오늘부터 15일 동안 은행에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면 이자를 얼마 주실지 저한테 이렇게 팩스로 점심때까지 주시면 저희가 봐서 뭐 적당한 것을 골라서 오후에 입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입찰을 붙인 거예요. 이번 도요다 돈 10억 엔 유치하고 싶은 은행이 있으면 금리 써내면 금리 제일 높은 쪽에다 15일 맡겨놓겠다 이거예요. 10억 엔. 그 팩스를 받은 일본의 많은 금융권에서 은행들에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도요다는 큰 회사고 앞으로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거래 은행이 하려면 거래가 되고 있어야 주거래 은행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요다 차 우리가 다 유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시중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일반 금리가 일반 사람이나 일반 기업이 예금하면 금리가 얼마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금리로 해가지고는 딴 데한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 금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3% 이자를 준다 그러면 3.3% 이렇게 10%더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5군데 은행에 입찰 붙여서 5군데가 다 특별금리를 붙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 군데는 0.그러니까 3%가 기본 금리라고 생각합시다. 법으로 정해놓은 게 일반 하고 3%가 있는데 한 군데는 0.3%, 어떤 데는 0.2%, 어떤 데는 0.5%인데 제일 숫자 높은 거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0.5% 제일 높은 곳이 당첨됐잖아요. 그럼 어디 은행이 제일 높네? 그럼 담당자 입장에서 그쪽으로 입금시키는 거죠. 그럼 맡기는 거죠. 그 다음 날 또 도요다에 캐시물로 계속 도니까 또 잉여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엔 28일 또 입찰 붙였어요. 어제 당선된 회사는 은행 있잖아요. 오늘 것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0.5% 플러스 시켜가지고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려면 0.5% 보장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또 0.5% 썼어요. 근데 어제 떨어진 회사 있잖아요. 0.4% 써갖고 떨어진 회사 있잖아요. 알아봤더니 0.5% 써갖고 떨어졌다고 파악이 됐어요. 유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0.6% 썼죠. 그렇죠? 그래서 도요다에서는 아니 어제는 0.5%였는데 오늘 0.6%짜리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0.6%짜리 보낸 거죠. 그렇게 하고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일반 급제 플러스 2%가 도요다 특별금리예요. 도요다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데 다른 사람 맡기는 건 2% 더 받아요. 이자 또는. 그 일본에는 도요다 특별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돈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게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돈이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돈 1억 원 있어요. 1억 원이 1년 지났을 때 얼마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복합적 이유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매우 도요다가 과거 얼마 전까지는요 무차입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돈이 제로예요. 이자돈. 그러니까 은행과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은행에 맡겨서 이자돈은 받지만 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 내가 은행 돈 빌렸다가 우리 사장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도요다에서는 뭐 아예 은행에 대출하는 게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리콜도 있고 등등 자금 사연도 있고 또 공장도 증설하고 또
특히 최근에 있어서 도요타 해외 공장 많이 증설하면서 자금 많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드디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비율이 얼마, 이자율이 이게 하여튼 부채 비율이 뭐 40%인가 60%인가 뭐 얼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채가 있어요. 지금은 도요타가 정상 기업이 됐어요. 부채도 있는 기업이 됐는데 도요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은행과의 관련해서 그런 거 있어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요 이론과 달라요. 아까 사람이 감정도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우리가 상식적 생각에서는 당연히 일물일가일 거고 동일 기대율로 나올 거로는 다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물에 가서 딱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안 맞지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말 한마디로 더 해볼까요? 급매물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급매물, 부동산의 모든 것을 보면 무슨 아파트 몇 평 하면 다 가격이 다 정해졌고 그 가격으로 다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금호 아파트 35평은 얼마다. 얼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거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이달러로 그 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급매물 써놓는 거죠. 급매물 써놓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른 조건이 바뀐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 일물일가 입장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급매물은 가격이 조정돼 있는 거죠. 그럼 급매물을 산 사람은 뭘 기대하겠어요? 사는 순간 바로 일물일가로 돌아가서 급매물 내려간 것만큼 차익이 생길 거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죠? 동일한 물건을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걸 기대하는 거. 그게 뭐죠? 차익거래죠. 차익거래. 그러니까 차익거래는 증권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기계든지 뭐든지 우리가 시중에 알려져 있는 그 가격이 있다는 거죠.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과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뭔가 상황상의 이유가 있겠죠. 뭐 있어서 가격에 오류가 생기고 차이가 발생하면 그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정하는 그 작업 중에서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이익은 당연히 거래가 일어나죠.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거래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에 동전 500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물건인데 여긴 가격이 900원, 여긴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사가지고 저거 하면 1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900원 사서 1000원에 안 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실물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흐트러지는 게 생겨요. 흐트러지면은 반드시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가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차익거래입니다. 그럼 차익거래 중에서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지금 말했던 거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정의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실제 이게 이제 증권이랄지 또 옵션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제 쪽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하나 볼까요? 제가 물건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있는데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가치가 1대3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B는 3이에요. 1대3이 내재 가치예요. 이게 3배예요. 3배였는데 이게 3배였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A 얼마 줄래요? B 얼마 줄래요? 물어봤더니 가격이 달라요. 자, 제가 아는 내재 가치는 1대3이에요. 자, A가 100이면 B는 300이에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A가 100이고 300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가격을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죠. 100, 300으로 나는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거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살라는 사람이 A를 이제 조금 보태는 거죠. 10% 얹어야죠. 110. 그죠? A를 110이라고 했는데 B를 3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자, A가 100이고 B가 300이고 1대3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A를 팔려고 생각하고 B를 팔려고 물어봤더니 A에 대해서는 110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B에 대해서는 300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에 하고 나하고 오류가 생기죠. 비율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110이라면 B는 얼마 되겠어요? 330이 돼야 맞는 거죠. 아니면 B를 300을 맞게 한다면 A는 100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둘 중 하나 거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그 사람에게 거래하는데 이제 A와 B에 있어서
아니 이게 100이고 300이 가치인데 A가 110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평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B는 300이면 살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330 받을 수 있는 건데 A가 110이라면 살라는 사람이 A를 110에 산다면 B는 330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요. B를 300 주고 사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1대 3이니까 이게 330 될 걸 생각하고 A가 1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대 3인데 A가 110이고 330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300이 이게 된다니까 3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B를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겉으로 딱 보기에는 뭐가 보여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A와 B가 1대 3이라는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B만 300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뭘 기대하고? 야, 이게 330짜리인데 300이네. 그쵸? 그 내가 사놓으면 300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거래하는 거래.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뒤져보고 그 근거는 뭐냐면 A와 B의 가치가 있는데 A와 B의 가치는 3배 차이가 있다. 1대 3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있을 때. 논리가 있는데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A와 B가 1대 3이 깨졌을 경우에 1대 2.9가 되든지 1.1대 3이 되든지 깨지면은 내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시정하고자 하는 1대 3인데 왜 이게 그래? 그렇죠? 그럼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해서 A와 B가 1대 3인데 A를 사가지고 돈벌이 할 수도 있고 B를 사갖고 돈벌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또 출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숫자가 이때는 그러니까 1대 3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숫자 비율이 서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1대 3이 맞다면 그러니까 분석에 의거해서 A와 B가 가치가 있는 A와 B의 가치는 1대 3이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되고 알고 있어요. 이게 100이면 300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10인데 이건 300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럼 330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그 시정하고자 하는 내가 인포베이 있으면 당연히 그 거래를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것은 A와 B 1대 3의 가치가 있을 때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차익거래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바구니에 우리가 뭐랄까 꽃을 만들었어요. 꽃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꽃을 만드는데 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미꽃도 있고 뭐 백화파도 있고 꽃이 있는데 한 송이 한 송이를 사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팔 때의 가격과 낱개로 팔 때 가격이 같을까 그 말이죠. 자, 이론상으로는 꽃을 모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팔면 부품의 가격과 부품의 썸 있잖아요. 바구니 하나 얼마? 낱개로 하면 꽃 한 송이 얼마 이거 쫙 해서 집계한 요 금액하고 꽃바구니 가격이 이론상으로는 같은 물건이에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냐 이거죠. 같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 하나 차이가 나죠. 뭐냐? 바구니가 싸든지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 생기면 이건 모아서 이건 만든 건데 만약에 부품으로 다 사면 아까 꽃바구니 꽃 한 송이에서 사면 10,000원이에요. 근데 팔리는 것은 꽃바구니로 만들면 15,000원 팔아요. 그러면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서 부품 다 사지요. 그거 다 꽃바구니로 만들면 다 팔지요. 왜냐면 이건 10,000원이고 이건 15,000원이니까. 근데 물건은 똑같은데 꽂아만 놨는데 그럼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담배 있잖아요. 담배 한 가게 한 갑에 이제 담배 갭에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이 담배를 파는데 개피로 팔아요. 한 개피. 그죠? 그러니까 한 갑에 5,000원이고 20개 들어있고 하나에 250인 담배 한 개피가 낱개로 판매할 때 250원 받냐 이거죠? 아니죠. 300원 받겠죠. 그렇잖아요. 300원 받으면은 그 거래가 누군가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300원 주고 사가는 고객만 있을 것 같으면 300원 곱하기 20개면 6,000원이 되죠. 5,000원 사서 6,000원에 파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익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그러니까 낱개를 더한 것과 전체하고 가격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거래라는 용어 있잖아요. 차익거래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영역 속에 아주 곳곳에 차익이 발생해요. 부분과 전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대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수익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증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금융공학이에요. 금융공학. 근데 금융공학은 지금 말했던 차익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드디어 말하니까 이제 리스크.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리스크를 없애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트를 만드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공학 설계자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설계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금융공학 중에서 가장 대표적 기본적인 이론 한 가지 설명하면 해지 이론이에요. 해지. 환해지를 해지한다는 게 해지 있잖아요. 자, 해지를 한번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해지를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7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7만 5천 원 주고 A라는 회사 주식을 내가 7만 5천 원 주고 내가 샀어요. 7만 5천 원. 그런데 주가가 좀 올랐어요. 10만 원까지 올라가죠. 7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주가가 한 25% 올라가가지고 10만 원이 됐어요. 처음에 7만 5천 원 살 때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샀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샀는데 너무나 적중해가지고 7만 5천원이가 8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딱 올라온 거예요. 10만 원까지 딱 올라갈 때 이제 불안해져요. 뭐냐면 자, 내가 7만 5천원에 산 주식이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확정이 된다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정이 된다면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 되죠. 야, 이게 상투다.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딱 팔면 되죠. 그런데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주가를 내가 7만 5천 주고 샀어요. 많이 오를 거로 내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역시 맞았어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7만 원, 8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갈 때 내가 전혀 부담 없었어요. 왜? 나는 많이 오를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10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간 순간 선택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매도할 거냐? 그죠?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또 더 살 거냐? 그죠? 그죠? 이런 판단 이거 떨어질 거니까 팔아치워야 될 거냐?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10만 원 번 것에 일단 만족하자.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 주식을 팔지 못하겠지만 7만 5천 원에 10만 원 된 것 있잖아요. 10만 원에 된 것을 일단은 내가 이 이익은 여하튼 사수하고 싶다, 고수하고 싶다 라고 하면 드디어 해지라고 하는 행위에 들어가요. 해지는 이제 공매도 하는 거야. 실제는 물건을 내가 10만 원 주식 갖고 있는데 살 사람 정해가지고 너 이거 매도를 며칠자로 얼마로 내가 너한테 이 주식을 넘길게. 이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식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팔아버려도 되는 거죠. 팔아버리면 그대로 이익이 확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익을 귀속 연도에 따라서 또 세금이랄지 관계된 모습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올해 금융소득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내가 지금 팔면은 이자 소득이 올해 발생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타 소득으로. 판매 이익에 대한 차익에 대한 것이 올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날짜를 넘기고 내년으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지금 10만 원을 팔고 싶은데 파는 날짜를 내년으로 넘기고 싶다는 날짜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10만 원짜리 주식이 맞잖아. 맞죠? 분명히 맞죠? 10만 원 주식 내가 너한테 넘길게. 10만 원에 너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그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어요. 이제 몇 월 며칠자로 미래에 그 주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금액은 지금과 10만 원, 1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는 물건을 넘기지 않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도라고 해요. 공매도. 공짜가 빌공짜. 매도는 했어요. 법적으로 계약을 썼으니까 나는 그 날짜 무조건 10만 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넘겨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둘 중 하나 손해보는 거죠. 반대로 둘 중 하나 아쉬움이 생긴다면 둘 중 하면 기분이 좋겠네요. 똑같은 말 되겠네요. 그죠? 자, 일정 기간이 돼서 매도 날짜 됐어요. 그래서 실제 물건을 넘겨준 날짜 됐을 때 그 가격은 1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겠죠. 10만 원 이상이 되면 아까 공매도 했던 사람은
추가 기대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손실을 본 거야 되겠죠. 공매도를 안 하고 이렇게 넘기는 날짜 봤을 때 이제 12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 받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반대로 뭐 합니까? 아까 9만 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10만 원짜리가 9만 원 내려가면은 사실 내가 그때 좋은 타이밍에 10만 원 넘겼기 때문에 내가 9만 원짜리 주식을 넘기면서 돈 받는 돈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까 이익이 아까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에 2만 5천 원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뭐냐면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미래는 계속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중간 과정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고 확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큰 돈은 안 벌더라도 그렇잖아요.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대방 몫이고 나는 그냥 이만큼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뭐죠? 그럼 리스크가 사실 이제 더 불확실한 리스크를 스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확정되고 이익은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금융권에 있어서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주가나 모든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내리죠. 모든 실물, 물건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오르내리죠.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내리죠. 그 주가도 오르내리잖아요. 오르내리니까 계속 시간이 있어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페이퍼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7만 5천 주식 샀는데 10만 원 줬고 2만 5천 이익이 페이퍼상으로 보이잖아요. 보일 때 이 이익을 내가 확정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큰 욕심 내지 않고 2%만 이익 생기면 일단 나는 확정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계속 공매도를 해갈 수가 있죠. 그럼 나는 2%만 이익 보는 거죠. 실제 내가 산 사람은 3% 이익 볼 수도 있고 5% 이익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좀 잘못돼갖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밑으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해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공학에서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이는 수익도 없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인신개발 산 사람이면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죠. 리스크 부담은 대신에 잘 될 줄 알고 하지만 잘못돼서 적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욕심 내지 않고 이익이 나오면 큰 이익을 기대는 못하지만 작은 이익이라도 뭐합니까? 확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지금 회사들이 해지라는 용어를 써요. 환해지를 알지? 해지. 그 해지의 내용이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는 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익을 내가 그래서 좀 욕심 많이 안 내고 싶은 거예요. 대신 욕심을 많이 안 내는 대신 리스크를 좀 반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뜻으로 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지만 하이 리스크란 말은 하이 손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욕심감을 조금 줄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리스크를 좀 반 줄이고 리스크를 제로화시키고 대신 리스크를 반 줄인다는 말을 꺾고 나서 이익이 조금밖에 안 나겠네요. 누군가 리스크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수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크게는 못 보겠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됩니까? 그 리스크를 자기가 테이킹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것을 부담하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가격이라는 것이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시로 공매도도 발생할 거고요. 공매입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 공매입. 자,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 아직 6월이라서 이제 싹이 나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 풍성해 보이네요. 올가을에 김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배추 올가을에 이게 얼마씩에 파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직은 올해 김치 가격이 배추 가격이 폭락할지 폭등할지 아무도 몰라요. 풍작일지 흉년일지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불확실해요. 그죠?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뭐 6월 달에 와가지고 10월 달에 있어서 추수 시점에 배추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서로 몰라요. 그죠?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말을 편하게 해요. 작년에 얼마에 파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예전 가격. 얼마쯤 받아야지 본전이세요? 얼마쯤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거죠. 논의한 가격 중에서 가격 하나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 가격이 2,000원이야. 한 폭이 2,000원이었다 이거야. 근데 여기 지금 심어 놓은 게
뭐 200폭이다 이거죠. 2,000원 거 200폭이니까 뭐 40만 원이다. 40만 원짜리다. 근데 뭐 저게 좀 부실해갖고 몇 개는 좀 썩을 수도 있고 뭐 등등하니까 좀 깎아서 뭐 40만 원인데 받아야 될 금이 40만 원인데 좀 깎아 35만 원에 합시다. 라고 계약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뭐죠? 밭대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가을에 10월 달에 내가 이 물건을 35만 원을 주고 여기 이 밭에 나온 모든 것은 그게 그게 많이 사온 거죠. 좋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 내가 인수하는 거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죠? 선물 매입이 되는 거죠. 선물. 이렇게 미리 물건 잡은 거예요. 가을이 됐을 때 이익 볼까 손해 볼까에 대한 거 가봐야 하는 거죠. 풍년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그 옆밭에 가서 200폭에 사면 2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15만 원 돈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도 있지 않겠어요? 뭐 내가 35만 원 줬는데 많이 올라가 70만 원 하는 거예요. 저는 배가 부른 거예요. 30만 원 벌었다 생각하는 거죠. 배추밭 주인 입장에서 조금 배가 좀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미리 선자, 앞선. 선물. 미리 물건을 매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경영상으로 어떤 메리트가 생기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가 분석을 할 때, 내가 매입을 원가 분석을 할 때 내가 그 금액을 가봐야 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미래의 금액을 현재 추정할 수 있게 되죠. 확정 금액으로. 그렇죠? 매입 금액을 확정해 버렸잖아요. 확정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가 수익에 대한 모든 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만 내가 여하튼 차익거래에 관계된 그래서 해지에 관계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확정으로 오고 확정이익을 만들어서 확정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뭐가 될까요?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면 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손실을 많이 수 있고 리스크를 적게 부담하려면 리스크를 줄이면 줄일수록 해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이익이 이제 적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안정성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것을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요새 전부 성향 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하는 게 뭐냐, 뭐 이게 투기성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실랍니까? 해서 동그라미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으로 이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 답이 뭐냐면 로우 리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주식 못 사게 해요. 채권 투자만 하게 하는 거죠. 국채, 공채, 뭐 채권들 있잖아요. 이게 확정 이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매도 매체를 가면 이자 얼마 주기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건 리스크가 적잖아요. 리스크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국채, 그리고 국가와 부도자료는 받을 거니까 국가와 부도날 확률도 0.0001%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나 일반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매우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성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차익거래에 있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죠? 사업가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책임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리스크는 지는데 회사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 조절하는 거죠. 수위 조절.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킹할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 용어로 바꿔서 용기와 결단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데 무슨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리스크 제로는 용기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상식이고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망설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경영자가 하는 이거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한다는 것을 결단한다. 그렇죠?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꾸러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해지를 하든지 안전으로 간다는 말이니까 수익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의 타겟 중에 관리 지표 중에 한 가지로 KPI라는 관리 지표 중에 한 가지로 수익성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경영자가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다. 용기를 내지 않는다. 결단하지 않는다. 어떠한 리스크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경영자의 임무는 뭘까요? 리스크를 부담하되 결단하되 이제 결단을 하고 나서는 되는 법이 되도록 온갖 최선도를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영자의 비즈니스에서 경영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업과 비즈니스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경영자가 계산기를 눌러봐서 판단해서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되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리스크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과중 관리하는 거죠. 과중해갖고 그것을 리스크를 진 것만큼 성과를 내서 수익으로 가져오는 것과 경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우유부단하면 안 되죠. 그 거래를 안 하면 안 되죠. 차익 거래를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익 거래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기법들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워렌 버핏 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차익 거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렌 버핏 투자 원리죠. 투자를 딱 한 마디 뭐냐면 무조건 쌓아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금매물 사야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물건은 가격이라는 게 다 내재 가치가 있고 수준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주가 보세요. 이번 월요일 날인가 우리나라 주가 폭락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가 어떻고 뭐 유로화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전 세계 그 금융권의 분위기가 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푹 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700 코스피 지수가 1780선까지 탁 내려갔다. 내려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1800이 회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월요일 날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우량 주식이든 뭐든 다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지는 주식에 대해서 그럼 뭐 합니까? 딱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이번 월요일 같이 폭락했다. 떨어졌다. 제값이 아니다. 그럼 딱 매입하는 거죠.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 있는 거고 정상 가격인데 정상보다 내려가면 돈 들여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제 포인트가 주식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 결국 증권사만 돈 벌어주지 사고팔고를 사면 별로 돈 버는 거 없는 것 같다. 바쁘기만 하지.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깊이 봐서 쉽게 해서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년 지났을 때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때 충분히 믿음이 가는 주식 있잖아요. 그것만 골라서 사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죠. 워렌 버핏은 투자 전략은 싸게 어떤 좋은 주식을 시가보다도 시중가격 내재 가치보다도 싼 가격이 나올 때 붙잡아서 그냥 보유하는 전략. 그게 워렌 버핏 전략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시가보다도 정상 가격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당연히 싸는 순간 수익률이 20, 30% 올라가는 거예요. 싸게 샀다는 조건 속에서. 두 번째는 뭐합니까? 올라가는 조건 속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워렌 버핏. 그러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은 기술주 같은 거 있잖아요. 변동세 많은 것은 손 안 대죠. 왜냐하면 10년을 알지 못하겠다 이거죠. 페이스북이라는 메이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급성장할지를 어느 누구 예측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지금 상장됐죠. 얼마 전에. 최근에 상장됐을 때 그 가격이 구글을 제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은 아주 브랜드가 상징적인 큰 회사인데 그거 제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IT에 관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 10년 후에 페이스북은 과연 1등일 것인가 이런 말에 아주 많은 사람이 퀘스천을 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퀘스천하는데 퀘스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번 기술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트렌드가 그동안은 구글의 시대였었고 지금은 페이스북의 시대인데 5년 지나서는 페이스북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통신이랄까 소통이랄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수준들이 또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페이스북의 현재의 기술과 시스템이 5년 후에도 먹힐 거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후에 페이스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1번이고 2번이 뭐냐면 구글만 해도 독자 전산실을 가지고 있어요. 서버가 자기 거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는데 구글의 회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구글 소유의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 속에 지금 우리의 구글에 들어가는 모든 계정의 데이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기들이 자기 컴퓨터에 자기 데이터 뭐 메모리 용량 속에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글 재산 같으면서 구글이 뭔가 언제든지 자기들이 자기 컴퓨터 자기 데이터니까 언제라도 손댈 수가 있어요. 통제도 할 수 있고 뭔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산성이 있어요. 무형과 유형에. 근데 페이스북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빌려 쓴다 이거 서버를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를 빌려 쓰고 이게 임대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 이름으로 자산이 없다. 이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아까 말한 컴퓨터도 없는 회사가 아까 자기 서버도 없는 회사가 과연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또 페이스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저는 IT 전문가 중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깊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단 말은 워런 버핏에서 그런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워런 버핏 페이스북을 절대 안 사죠. 왜? 그럼 페이스북 워런 버핏 사면 샀다 그러면 30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생각이 보유할 생각인데 5년 후에 미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랄까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차익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도 드리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했던 내용 이런 말이네요. 모든 물건의 가격은 변동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일물일가를 생각하고 있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시간에 의해서 이제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 안 맞으니까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드디어 거래가 발생한다. 차익이 생기면 거래가 발생한다. 그 거래 발생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이익도 있을 거고 차이에 대한 이익이 누군가를 가져갈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차익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익 거래를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공학, 금융공학이라고 했잖아요.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보유 비용 모형이랄지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이제 그 자본 자산 뭐 모형이랄지 또 아니면 뭐 차익 거래 무슨 모형이랄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모형이 보면 우리 교과서에 교재 내용에 딱 보면은 공식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금액 계산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의 금액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 입장이고 파는 사람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있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한번 계산해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계산해보면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숫자가 이론상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상으로는 숫자가 같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 차이가 얼마나 생기지 않겠어요? 5% 생기든 10% 생기든 3% 생기면 그 중간값으로 딱 해갖고 설계를 해서 맞춰놓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을 계산해봤더니 그 100만 원이다. 파는 사람 계산했더니 사는 사람 계산하니까 100만 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계산을 약간 이제 공식 입가에서 이게 이 가격이 얼마야? 라고 해서 계산 쭉 했더니 이게 100만 원 가치가 있어. 100만 원 주고 사야겠네? 라고 공식. 그건 교과서는 교식.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리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숫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사는 사람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파는 사람에서 계산했더니 그게 100만 원 일리가 없어요. 그죠? 90만 원이든지 110만 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일리는 없고. 그죠? 그럼 만약 110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110이 나왔으면은 제가 105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5만 원의 수익을 주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이제 거래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걸 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신이 100만 원 생각하는데 이게 110만 원짜리예요. 하고 110만 원 논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계산에 100만 원 나왔죠? 아니에요. 이게 11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식 보세요. 이 공식 이렇게 이게 수학적 과학 공식 하나 아닙니까? 파는 사람 입장 보시고 110만 원 아니면 거래 안 돼요. 아마 110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5만 원 깎아드려서 105만 원 해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중간가격 하나 결정해갖고 제가 검토해 설계해가지고 거래를 시킬 수 있죠. 반대로 이쪽에 대해서는 당신 110만 원 나온다고요? 말이 안 돼요.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면 100만 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계산한다니까요? 틀린 거 있는가 보세요. 당신이 사면 이렇게 계산 안 하겠어요? 모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죠. 이게 10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당연히 110만 원 받고 싶다해서 살 사람이 1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하는데 거래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죠? 제가 잘 이야기하고 5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양쪽 다 이 거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갭이 차익이 분명히 10만 원 발생했던 거고. 그죠?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설계하면서 뭐 합니까? 양쪽 다 2분의 1씩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자기 입장에 봐서는 이 거래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서 할 수 있죠. 그렇게 거래를 시키는 게 차익거래죠. 차익거래.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해주는 이제 사람이죠. 그 설계한 사람을 이제 주로 증권회사랄지 그 금융공학 설계자가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파는 거죠. 이 파는 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건들이 뭐 발생했는 것은 이걸 너무나 많이 돌려버리니까요. 많이 돌리는 게 뭐냐면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 있잖아요. 리스크 있는 것과 리스크 없는 것을 섞으면 리스크가 반 줄겠죠. 그죠? 그럼 또 섞어서 리스크 없는 걸 많이 있고 리스크 큰 걸 하나 또 가져오고. 그러면 숫자 리스크 없는 게 많고 리스크 큰 게 하나 있으니까 또 희석돼 버리지 않겠어요? 또 왜 막 해갖고 모든 것을 섞어 막 섞어버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분산돼갖고 리스크가 없는 걸로 보이겠죠. 근데 지구상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미래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뭐 합니까? 리스크 없는 계산기를 눌러갖고 소비자에게 뭐라 합니까? 이거 리스크 없습니다. 라고 판매를 이제 아마 자신있게 판매한 거죠. 왜? 데이터상으로 리스크 없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 것과 없는 거 섞어서 리스크를 중간중간 반 줄이고 또 줄이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반 줄였죠. 또 줄였죠. 그러니까 리스크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설계상으로 디자인상으로는 리스크 없어져 버렸죠. 리스크 없는 금융상품을 막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랄까 금융상 부동산이랄까 그것이 실물이 떨어지니까 그중에 이제 예상했던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가 리스크가 발생해버린 거야.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것들이 이제 파급이 되는데 안 걸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다 해지에 걸려버렸으니까. 다 거기에 걸려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결국 쉽게 해서 안전한 금융 자산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원래 이론상으로는 이건 안전한 거고 이건 리스크가 큰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섞고 또 짬뽕하고 또 섞고 하는 거 하는 속에 그냥 하나 터졌어요. 이 터졌는데 딱 보니까 그럼 이건하고 해당 사항 없는 증권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뭐 재탕, 삼탕 너무 많이 했고 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금융권 전체가 무너져버린 것이 이제 이 앞에 서브프라임의 어떤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환해지를 한다 할지 해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해지한다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막 분산해버려서 리스크가 희석돼버리고 없어져버린 것 같아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은 뭐합니까? 매우 또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 가격하고 매입 가격을 같아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 분석하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뭐냐 put call parity라고 그랬어요. put call 이렇게 put call 해서 사고 파는 거 매도와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매도와 매입에 대해서 그걸 계산하고 옵션 가격을 딱 결정해가지고 가격을 중간가격 결정해가지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가격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계산하는 공식하고 파는 사람이 계산하는 공식이 같아야 된다. 같은 그 고려가 돼야지 그게 페어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과 이제 보충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 매우 좋은 단어로 설명하면 통닭 이론이 있어요. 닭고기 이론이 있어요. 통닭 한 마리를 파는 거 하고 부위별로 파는 것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통닭집 통닭 한 마리를 팔 때 통닭 한 마리 5,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위별로 차별화 시켜가지고 이건 이제 뭐 다리 이건 뭐 해가지고 부위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파는 건 조각을 내서 파는 것과 통으로 파는 것은 더해놓고 보면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부위별로 파는 게 더 비쌀 수가 있어요. 부위별로 파는 게 비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 속에는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퉁 쳐갖고 한 거기 때문에 차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차익거래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하나 소개한다면 현대중공업이라는 울산의 큰 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데 원자재가 대부분 철을 많이 사용해요. 스틸을 사용하는데 스틸을 이제 절단도 할 거고 용접도 하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부산물로 스크랩이 나오는데 스크랩이 전부 철이에요. 스틸이에요.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부위도 기능도 다양하니까 철의 종류가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고철장에 가면은 뭐 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고철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킬로그램당 1,200원짜리 원자재가 고철로 파면 200원밖에 못 받을 수 있겠죠. 고철이니까 이거 쓸모없는 그 짜투리 중량 달아서 있는 그죠? 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고철장 입구에다가 분리수거장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고철장 해갖고 고철장 하면 현대중공에서 나오는 모든 철 자재나 스크랩 나오면 고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럼 고철장에 버리면 고철업자 사는 매입업자가 와가지고 그냥 집게차라게 해가지고 집게 확 갖고 확 집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싣고 나서 가져가서 중량 달아서 톤당 얼마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그게 이제 뭐 과거 했던 행위예요. 근데 차익거래를 잘 이해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고철장 앞에 이렇게 분리막 있잖아요. 분리막을 쭉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별로, 내용별로는 강종별로. 쉽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그 스크랩에 우리가 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느 공정에서 스크랩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여기서 작업한 것은 여기다 모아놓고 딱 이름표 붙여놓으니까 거기 작업은 거기다 모아놓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분리수거를 다 한 거예요. 분리수거를. 분리수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내용상으로는 강종으로 모아서 동일한 자재는 동일한 재질이죠. 동일한 재질은 같은 곳에 모이도록 해놓은 거죠. 같은 거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는 분리수거죠. 킬로그램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놀라운 숫자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원자재 가격은 킬로그램당 1,200원, 1,800원, 1,000원 뭐 이렇게 중구난방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섞여 있는 것은 킬로그램당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리해가지고 재질별로 팔았더니 어떤 것은 킬로그램당 400원, 어떤 킬로그램당 600원, 어떤 킬로그램당 800원. 제일 싼 것도 킬로그램당 300원. 왜냐면 이거 특정 자재니까. 그죠? 섞여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좀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동일한 자재니까 그 자재로서 쓸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퉁으로 쳐가지고 딱 했을 때는 킬로그램당 200원으로 판정되는 그 고철 가격이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거 킬로그램당 8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400원짜리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3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는 뭐가 될까요? 철을 많이 쓰니까 고철 양도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연간 판매 금액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할 때 이제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철 가격이 수십억, 수백억이 고박 2가 됐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현대중공업에 있었던 사례예요. 이게 실사례. 이게 실사례가 뭐냐? 이게 아까 통닭 이론. 이게 통닭 이론은 통닭으로 딱 하면 그 속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 있고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했으면 전체로 좀 싸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잘 분석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특성별로 차별화시켜가지고 특성별로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그 통닭 이론대로 말하면 소고기 이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소 한 마리 가격 얼마 하고 그죠? 한 마리 가격 소 한 마리 얼마 하는 거하고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여기는 뭐 삼겹살이고 여기는 먼살이고 뭐 이게 부위별 있잖아요. 이게 안창살 뭐 이거 딱 부위별로 계산해가지고 부위별로 해서 팔게 됐을 때 부위별로 계산하면 다 더한 거 있잖아요. 다 더한 것과 소 한 마리 가격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차이가 나니까 전체로 사가지고 통으로 사가지고 싸게 그 다음에 부위별로 층별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들을 이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차익 거래에 관계된 많은 이론인데 실제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는 거의 대부분 뿌리가 차익 거래에 속해 있어요. 무역도 그 말이잖아요. 무역이라는 게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국가 간의 무역. 왜 무역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살 때 싸게 사고 파는데 좀 비싸게 파니까 그 차익 있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요. 한국에 있는 물건을 중국에다 팔게 되면 한국의 물건이 100원짜리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적어도 105원, 110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비가 발생하니까. 운송비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은 물건이 100원이지만 이 물류비, 화물 운송이 발생하니까 110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 110원이 되는 게 상식인데 실제 가서 보면 110원이 되고 130원, 150원 할 수도 있죠. 그럼 무역이 발생하죠. 야, 이거 내가 100원에 사다가 10원만 더 내가 비용을 쓰면 130원, 150원 팔 수 있으면 나머지가 내 몫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차익거래 되죠. 근데 그 경쟁이 심해지면 야, 누가 돈 번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벌 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중국에서의 가격은 인하 압력이 발생하겠죠. 왜?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급사는 아니 뭐 더 싸게 뭐 좀 싸게 안 돼요라고 하면 좀 뭐 공급하는 쪽이 많아지니까 팔려는 몫이고 단도 이익만 있으면 무조건 하겠죠. 그러면 이익이 박해지죠. 이익이 박해지면 드디어 뭐 거래가 이제 소멸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소멸될까요?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상적 가격 그 물건의 정상 가격과 내재 가격과 같아진다고 보여질 때까지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있죠. 이런 내용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거래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 차익거래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죠? 차익거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익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대응하게 되면 훨씬 많이 좋아지죠. 근데 차익거래에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뭐 저와 여러분 한국말로 쉬운 말로 뻥튀기 작전인데 뻥튀기. 어떻게 뻥튀기는지 한번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버리지란 용어죠. 레버리지 용어가 지렛대란 말이에요. 우리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란 말이 이제 지렛대란 말인데, 뭐 간단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시골 마을에 큰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 앞에 오피스를 짓게 됐습니다. 빌딩 하나 들어서게 됐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초등학교 동창이 땅 부자인데, 부터 뭐 쓰는데 도로가 딱 나는 바람에 그 땅값이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코나 좋은 자리니까 집을 지어서 오피스텔 같이 집을 펴서 분양하고 팔겠다. 그러면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요. 분양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파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야, 누구야? 라고 이제 친구니까 연락 와가지고 너 돈 있어? 그런 거야. 아니 왜? 내 이번에 너 알다시피 사거리 나가지고 이게 내 집 지었거든. 이게 분양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 돈 있으면 분양 좀 받아. 지금 사람들이 막 와서 이게 다 곧 분양될 건데. 그래도 내가 너 친구니까 너 좀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래, 분양가격이 얼마인데? 그리고 그거 내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내가 거기 살 것도 아니고 팔아야 되는데 그 팔면 시세 차익이 얼마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이 100%래요. 5천만 원 주고 한 오피스 한 칸을 이렇게 분양받으면 1년 지나서 어느 시기에서 팔잖아요. 멀지 않는 시기에 좀 싸게 파는 거니까 그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팔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여유자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내 자본, 자기 자본이야. 내 자본만 갖고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 지나서 팔아서 1억 주고 팔아서 5천만 원을 버는 방법이 이제 정상적인 자본 수익률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if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땅에 대한 모든 것과 수익성이 100% 있다는 걸 내가 100% 확신한다면 내가 내 친구에게 어떤 딜을 할 수가 있냐면요. 딜, 이제 협상하는 거죠. 호실이 얼마나 되는 몇 층짜리야? 방이 몇 개나 돼? 이러면 방 한 20개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나한테 좀 몇 개까지 팔 수 있어? 몇 개까지 팔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뭐 돈 있어? 돈이야 내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래? 네가 한다면 내가 한 10개까지는 해주지? 이랬어요. 자, 제가 현금은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했냐면 그 목이 좋아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수익률이 100%라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대충 알아보기 시세가 다 높아요. 그 분양가격은 낮아요.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10개까지 줄 수 있다 하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0개 5억이네요. 근데 나는 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한테 야, 그러면 10개 호실로 놔줘? 라고 딱 이제 확정을 딱 해놓고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죠. 얼마를 받아요? 4억 5천 대출 받는 거죠. 4억 5천을 1년 대출 받으니까 10% 이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억 5천, 5천만 원 이자라는 거예요. 10%좀 넘어서. 그래서 당신이 4억 5천 이자를 돈 빌려가면 1년 후에 5억을 갚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내년 이맘때 5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4억 5천을 빌렸어요. 그리고 내 돈 5천만 원에다가 4억 5천을 더해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투자를 5억을 했습니다. 그 1년 지났어요. 1년에서 그 계획이 다 맞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되팔았어요. 그러면 5억짜리니까 팔았으니까 10억을 됐잖아요. 10억 받은 돈에서 일단 은행 이자돈 일단 저기 줘야 되겠네. 이자돈에서 5억 줘야죠. 원금 4억 5천에서 이자돈 5천에서 5억을 은행에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5천만 원 5억이 남았고 5억 중에서 내 원금은 5천만 원이었잖아요. 5천만 원으로 4억 5천을 벌었으니까 900% 수익 낸 거죠.
자, 내가 빚을 내지 않았으면 100% 수익이걸. 빚을 9배 냈더니 900% 수익을 받죠. 그러면 숫자는 뻥튀기니까 제가 숫자를 거꾸로 말할 수 있는데 야, 20개 호실내 갈게 이랬다고 하면 수익률이 뭐 1800% 올라가겠네. 그쵸? 그쵸? 예를 들면 게 그러면 이론상은 뭐하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지네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말은 거꾸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순간 원금 금방 없어져 버리겠네요. 약간의 그 리스크 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빚 없이 내가 하고 나면 이익을 손해 리스크를 보더라도 약간의 리스크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별로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금이 5천만 원인데 손해 봐봐야 4천만 원이에요. 20%.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금 별로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뭐 하다 보니까 뭐 그게 1,000만 원 손해 봤지 하고 1,000만 원 손해 보고 그래도 내한테 남은 돈 5천만 원, 4천만 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원 손해 보고 끝났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20%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가 아까 부동산 그거였다고 생각했는데 5억 빌렸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4억 5천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호실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분명히 2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했잖아요. 근데 20% 깎여버렸잖아요. 그럼 팔 때 얼마 받았다면 4억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20% 깎으면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20% 깎여가지고 4억 2,500이든지 4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다는 얼마 줘야 되죠? 5억 줘야 되죠. 아까 4억 5천에 이자 또에다가 4억 5천에 원금에다가 이자 5천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 내 원금 5천만 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빚만 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레버리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약간의 리스크 가지고 내 자기 자본이 금방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얼마까지인가에 대한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시켜서 리스크에 대한 아까 뭐 모든 그 이제 차익거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불확실히 존재하는 건데 레버리지 했는데 자 내가 레버리지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레버리지를 약간 부담하잖아요. 레버리지 빚을 약간 내서 그 좋은 이익을 바라고 약간 부담하면은 고박이로 손해를 보긴 보지만 고박이로 손해 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간의 실수에 대해서도 내 모든 게 싹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은 어떤 거냐면 해지를 많이 하고 차익거래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뻥튀기를 많이 했다는 말이면 쉽게 해서 내 돈 이게 숫자로 말할까 내 돈 100억을 가지고 그럼 크지요. 100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300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1%가 펑크 났어요. 자, 잘 보세요. 내 돈 100억이니까 내 돈 100억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상에서 움직이는 숫자는 동그라미 치는 게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얼마를 시켰느냐 이제 상징적으로 내 돈 100억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숫자를 뻥튀기 해가지고 300조의 레버리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일을 했는데 1% 손실을 봤다 그 말이야. 그래서 300조에 1% 하니까 3조 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3조 원의 그렇잖아요. 300조에 1%는 3조잖아요. 3조인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은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바로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생겨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계산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3조 원의 빚을 지게 된 거고 우리 회사 총자산, 순자산 다 팔아봐야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리먼 브러더스. 이게 뭐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도 레버리지가 커져버리면은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리스크 차익거래에서 리스크 부담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 책에서는 말해서 절제 이렇게 말해요. 절제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수익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해지 작업이에요. 해지. 저수익인데 안정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먹고 떨어질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화투 칠 때, 화투 몇 사람 칠 때, 누구 뭐 이제 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냥 광 펄고 떨어지지? 뭐 이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내가 표를 참 잘 가지고 있어요. 광도 한 2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 이게 치고 싶은 욕심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광 팔고 조금만 돈 벌고 그냥 다음 판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죠. 해지라고 하는 것은 광 팔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그래서 차익거래 생겼는데 차익거래 관계에서 금융에 있어서는 숫자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한 한도라는 거 있잖아요. 레버리지, 부채비율 한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액수가 작으면은 100원짜리 화투를 치고 있으면 4개의 화투를 치면은 그 우리가 오락이 될 수 있고 생각하지만 동그랗게 막 키워가지고 판당 그러니까 한 판당 그러니까 점당 뭐 이러잖아요. 점당 100만 원, 또 점당 1000만 원, 점당 1억 이러면 이거 완전히 도박 중에 상도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완전 패가망신하는 거죠. 사소한 실수하더라. 그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그래서 이거 차익 거래에 있어서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가 레버리지를 할 때 적정 수요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돈을 번다고 이 앞에 서브프라임 사건 있을 때 가장 큰 월가라 할까요? 미국의 금융권에서 젊은이들은 아주 용기가 충만하지요.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하니까 돈이 더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친구 하나 사는데 오피스 사는데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 살까 했는데 2개 사라고 그러더니 야 10개 사지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 또 그 친구가 돈 벌어가지고 그 옆에 또 땅 사갖고 또 하면서 야 20개 사지 그래? 야 이번 한 차는 내가 너 다 줄게. 그 호실 몇 개 돼? 200개밖에 안 돼? 이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드디어 간이 부어가지고 10개 돈 벌었고 20개 돈 벌었던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200개를 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벌어서 모든 거 플러스 알파이고 다 이제 망하는 거죠. 차익거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투자라면 알아야 될 차익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에서 여기다 사례를 쭉 적어놓고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볼 것은 이 중에 나오는 공식들이 몇 개 있어요. 공식은 제가 보기에 크리티컬하지 않으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서술되어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 키워드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읽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면 차익거래가 우리 업무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가에 있어요. 주가 변동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 주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식의 변동성은 예측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포켓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죠.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영자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 큰 회사, 상장회사는 자기 회사의 주가 수준하고 자기 경영 실적이 비례성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경영 잘하고 평가받는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 경영이 잘 부실했다고 평가받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의 분위기 시스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주가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주가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바꿔서 리스크가 있다. 주가 리스크에 대한 걸 하죠. 두 번째가 환 리스크예요. 환율 리스크. 환율 리스크죠. 지금 유럽에 있는 사태들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 사태, 뭐부터 해서 유로화 모든 것이 전부 다 환율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문제가 결국은 좀 유로화로 묶어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유럽이 공멸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하도 그리스가 제대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탈퇴하겠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떼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너희 따로 하자. 너희는 이 판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판에 들어왔으니까 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만 빠져나오고는 안정이 될 것인가? 그렇죠? 스페인은 괜찮은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에 깊이 분석한 건 아니지만 독일 하나 빼놓고는 다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A급, B급, C급을 말하면 독일을 A급이라고 말한다면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B급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한 그리스랄지 스페인이나 이런 이런 쪽은 전부 다 C급에 가깝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A급한테 C급 다 책임지고 같이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A급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유로화의 이제 문제들이죠. 근데 그게 요새는 지구촌 시대이고 경제가 전부 한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것이 중국이 뭐 미국에 우리 한국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엊그저께 뭐 금융 뭐 위원장입니까? 김석봉 씨가 이런 분이 표현하기를 제2의 금융이 오는 것 같고 뭐 제2의 환란이 오는 것 같고 여하튼 경제 불황이 오는 것 같고 1929년도에 뭐 경제 불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 가지만 뭐 코멘트 드린다면 미래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리먼 브러더스 같은 사건과 이번 같은 사건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계속 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있었던 사건 2012년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 2015년에 또 있을 거고요. 2018년에 있을 거고 2021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있는 이게 팩트 중에 이게 팩트라는 것은 예상되는 리스크 중에 한 가지 소개한다면 백두산 폭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2018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67%고 이제 뭐 지질학자가 말하겠죠. 67%고 그다음에 2030년인가 이렇게 한 2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99%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년 내 99%면 뭐 발생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2018년인가 이제 뭐 수년 내, 5, 6년 내 67%에도 과반수가 넘잖아요. 반이 넘으니까 3분의 1가 어이구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워서 제가 다른 자료를 검색을 해봤어요. 야 이거 백두산 터지면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쭉 검색해봤더니 어떤 자료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게 지반이 일본과만 연동돼 있어가지고 일본 땅에서 9.0 이상의 지진이 꽝 터지고 나면 1년 정도 성숙기를 거치고 나서 백두산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앞에 백두산 이 앞에 터질 때도 1년 전에 일본에서 9.0의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년 후에 연동돼서 백두산이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보고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일본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그 9점 얼마에 들어보니까 아이쿠 그러니까 2년 후에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 후에 그러면 내년 2013년 봄에 백두산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예를 든다면. 자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백두산은 2014년에 터질지 2018년에 터질지 2022년에 터질지 잘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예측한 2032년 이내 향후 20년 이내 백두산 터질 확률이 99%라고 하니 우리 세대 가운데서 백두산이 다시 한번 터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미래 예측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백두산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지고 쌓은 양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터지는 순간 북한 전역, 그리고 동북 삼성 전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브프라임과 같은 효과 있잖아요. 서브프라임과 지금 유로존과 같은 효과가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백두산 터지는 순간 또 세계 경제는 또 한가 다운받을 또 우리가 영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 3년 주기 또는 뭐 길어야 5년 주기 짧으면 2, 3년 사이에 한 번씩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지금은 리스크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과욕은 좀 문제가 있죠. 감당할 만한 리스크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환경의 여건 속에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익거래는 극히 일부, 극히 내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폭넓게 이해하고 또 다양한 내가 영역에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차익거래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폭넓은 지경이랄까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율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옵션의 행사 가격에 대한 거랄지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거랄지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시간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 만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의 시간의 변수, 시간 변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으면 이게 위험이 없이는 수익도 없다 그랬는데 하여튼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부담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에 차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니까 그 가운데는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 발생한다.
딱 순리대로 말하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무조건 흐르죠. 차익이 발생하면 물이 흐르죠. 거래가 발생하죠. 그 차익을 거래 발생해서 이거 같아지도록. 그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물이 있으면 바닷가에 내려가는 거죠. 바닷가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계속 낮은 쪽으로 이 차익, 높은 고도 있는 곳과 해수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그게 차익이죠. 거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간적으로 멈추기도 하겠지만 저주도 있고 등등하겠지만 계속 그 바이오로 일관성이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제 하는 것에 변동성이 생긴 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이해하고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뭐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될 차익거래, 그래서 위험 없이는 수익도 없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